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음, 10월 25일이네요. 그죠? 네, 호남대 인사연과 인문학교육연구소가 같이 어, 휴먼 리터러시라는 타이틀로 시민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 접속하신 분들께서 안 보이시겠지만 현장에는 고현범 선생님과 다른 한 분이 더 와 계시고요. 저희 회원들도 지금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제가 계속 그동안 구글 미트만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줌을 썼더니, 와, 이거 뭐 상당히 낯설고 인터페이스가 제가 지금 익숙해지느라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더 설정 바꾸고 바로 오늘 준비된 이야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됐,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홍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아시다시피 올해 그 호남대 최영호 교수님하고 같이 광주 비엔날레 도슨트 교육을 맡았었어요. 저기 그래서 저희는 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이제 실제로 뭐 시민들을 혹은 VIP들을 이렇게 예, 안내하는 도슨트 교육을 맡았고 호남대 팀은 이제 시민 도슨트라는 시민 홍보 관련 강좌를 맡아가지고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깊다면 깊게 얕다면 얕게 이렇게 개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도슨트들 자뻑이 아니고 도슨트 안내 받고 나서 이렇게 모니터 되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번 도슨트 좋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소 이제 사실은 오픈하고 나서 거의 뭐 9월 달은 막 완전히 도떼기 시장같이 와글와글 했었고 10월 달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한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한 중순인가 하순까지 전시를 하니까 연구소도 이제 회원들하고 모여서 15일 금요일에 광주 비엔날 본관하고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시립미술관 그렇게 두 개를 오전, 점심, 오후에 걸쳐가지고 이제 탐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뿐만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본관에서는 전문 도슨트 안내로 어, 관람을 하고요. 시립미술관 가서는 제가 이제 직접 도슨트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본관 전시는 전체 주제는 판소리고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전시는 동학에서 5월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시를 나란히 보셔야 세계 속의 광주의 위치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의 광주의 어떤 음, 좌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됐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좀그 어떤 행사를 좀 비판 내지는 비난하게 되는 예, 그 내용을 좀 처음에 갖고 왔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마침 까라바주와 바로크 미술인데요. 11월 1일부터인가 아마 서울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빛의 거장 까라바죠. 그리고 바로크의 얼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국내 최초, 뭐 아시아 최대 규모, 뭐 이런 그 이, 감당할 수 있는 타이틀인지
그래서 이제 홍보물을 쭉 이렇게 들춰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전시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다뤄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순서도 왔고, 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요? 하여튼 그 미술사학 하신 노성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분이 까라바주 전공이거든요. 광분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거기 호응하는 뜻에서 몇 가지 좀 이 전시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까라바초와 바로크 미술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지 과정을 담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뒷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몰타하고 시칠리아 답사 갈 때 그 전에 사전 학습으로 이제 준비했던 그 까라바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고요. 네. 그런 넓은 뜻에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가람미술관의 전시 소개를 이제 보시면요.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3대 천재 화가로 불리는 까라바조라고 했는데 전 이런 3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3대면은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이렇게 꼽고 아니면 바로크의 최대 천재 그러면 까라바조 이렇게 하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까라바조에 엮어가지고 이탈리아의 3대 천재라고 부르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까라바조의 작품 10점을 포함한 여기서 이제 충격이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미술관에서는 까라바조 도움이 일고 있어가지고 한 점도 안 내놓습니다, 밖으로. 왜냐하면은 그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이라도 아시아에서 혹은 한국에서 갖고 오면 이거 엄청난 이슈인데 10점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57점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전시에서는 빛과 어둠을 대조로 극대화한 끼아로스크로의 기법의 창시자라고 써놨어요. 오늘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까라바초는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예요. 예,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고. 38세의 짧은 생애로 1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까라바초는 100점 남기지 않았습니다. 넓게 잡는 사람이 한 80 몇 점 잡고요. 아주 좁게 잡는 사람은 60점밖에 안 잡습니다. 예. 근데 그 까라바조 컬렉션 중에서 라는 말도 웃겨요. 까라바조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컬렉션이 없습니다. 네, 많아야 뭐 세네 개나 갖고 있을까요? 음. 그중에 우피치 미술관을 포함한 네, 여기서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 우피치에도 지금 위작 시비가 걸려 있는 작품이 하나 걸려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더 충격적인데 포스트 카라바조 세대라는 말을 전 처음 들어봤어요 미술사에서. 네, 차근차근 이것을 좀 비판 혹은 비난을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끼아로스크로, 두 번째 100여 점, 세 번째 포스트 카라바조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끼아로스크로 기법이라는 것은 제가 뭐 보통 르네상스 입문 수업을 할 때, 회화 입문 수업을 할 때, 르네상스 회화를 보는 네 가지 눈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스푸마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새 쉽게 하는 말로, 그 연기 처리하는 뽀샵 기법, 뽀얗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이제 스푸마토 기법. 이탈리아 말로 실제로 연기란 뜻입니다. 연기 처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깐지안테라고 그래가지고 깐지안테가 이탈리아라서 이제 약간 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로 체인지예요. 그래서 명암을 쓰는데 어두운 색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색을 써서 명암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노란색 옷을 이렇게 옷감이 휘날리는데 당연히 음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란색이어도. 근데 그 노란색이 명암을 넣기 위해서 엉뚱하게 녹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명암을 준다거나. 근데 이득이 뭐냐면 그림을 어둡게 만들지 않으면서 명암을 주는 거예요. 밝은 느낌의. 네, 그게 깐지안테 기법이 있고 네 번째 지금 오늘 다룰 거세 번째인데 네 번째는 우니오네인데 끼아로스쿠로 기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릴 거고 일단 끼아로스쿠로는 뭐냐면 영어로 클리어 옵스큐어 약간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명암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명암을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명암 대비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 혹은 인물을 아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이에요. 예컨대 뒤에를 시커멓게 날리고 아,
한 인물의 전면에 하이라이트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어, 그 주제를 확 부각시키는 기법이죠. 대가들은 다빈치, 꼬레주, 라파엘로 등등의 대가고 나중에 이게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렘브란트나 까라바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라바조, 렘브란트. 그래서 까라바조나 렘브란트 쪽에 넘어왔을 때 그때의 기법을 따로 떼서 또 떼네브가 이제 불어로 암흑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주의, 암흑주의라고 하는 기법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법은 끼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클리어 앤 옵스큐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대가에 다빈치, 코레조, 라파엘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코레조는 약간 그렇다 치고 다빈치와 라파엘로가 이미 까라바조보다 훨씬 앞선 세대예요. 예, 끼아로스쿠로 이미 예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예, 뒤에 모든 장식과 배경을 다 날리고 주제부에만 하이라이트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강하게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 극단적인 명암 대비죠. 네, 이거 라파엘로 자화상인데 약간 병약하고 심약해 보이는 천재가 자기 자화상을 그릴 때 약간 영감에 어린 어떤 빛을 자기 얼굴에 탁 떨어뜨리고 어서 오세요, 쌤. 예. 나머지 부분을 다 날려버린 요거 극단적인 명암 기법. 요게 바로 끼아르스쿠로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요건 꼬레조예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 탄생하고 있는 아기 예수 의 주제부는 자체 발광으로 환하게 빛이 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다 날려버린 끼아로스코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고요. 끼아로스코로 잘 쓰고 있죠. 다빈치입니다. 사바토레 몬디 세상의 구원자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다빈치를 해설하는 날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다빈치의 세례자 요한이라는 작품인데 역시 예, 그래서 그런 순서로 끼아르스코로를 가장 잘 쓴 작가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라파엘로가 있고 그 영향으로 가운데 까라바ggio 오른쪽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요 계보가 끼아르스코로 기법 혹은 테네브리즘 암흑주의의 기법의 어떤 계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까라바ggio 앞에 이미 라파엘로가 끼아르스코로 기법을 거의 완성한 상태고요. 근데 라파엘로가 그러면 이 기법을 창시하고 완성했느냐 아닙니다. 이미 1433년에 얀 파네이크가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뒤를 시커멓게 날리고 자기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떨어뜨려가지고 얼굴을 아주 심도 있게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우연히 이거 한 작품만 한 게 아니라 그 몇 년 뒤에 아르놀피니 부부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작업들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끼아로스코로 극단적인 명암 기법은 이탈리아 자체에 있던 기법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밝은 그림 좋아하고요. 샤랄라 하고 막 온갖 장식을 꾸미고 막 영감에 가득 찬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런 화풍은 어쩌면 저 북극 적어도 알프스 이북에서 저 벨기에쯤으로 넘어가는 지역에서 이미 먼저 시작된 기법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까라바초가 지금 1600년대 활동한 작가인데 이미 거의 150년 전에 끼아로스코로 기법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기 끼아르스크로 기법의 창시자가 까라바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지어 거의 150년 정도를 일사를 건너뛰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요새 한국에서 전시를 얼마나 지금 허술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뭔 정신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술의 전당에서 물론 거기는 장소 대관하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는 거겠지만요. 어떤 기획사가 그렇게 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카라바조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루사에서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 한번 했었죠. 까라바지스티라고 이탈리아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까라바지스츠, 혹은 팔로워라고 말을 합니다. 까라바조의 추종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거나 아니면 그 화풍으로 다른 것을 그리거나 그런 게 까라바조 추종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까라바조 그림이 뭐 본토에 복제품이 없을 거다. 가짜가 없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까라바조를 따라 그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현지였기 때문에 진품을 보고 또 따라 그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제품이 있어요. 얼마나 넓게 있느냐?
까라바조 추종자들을 대충만 꼽아도 로마, 나폴리, 이탈리아 북부, 시칠리아, 프랑드르 여기 프랑드가 이제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죠.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 위트레스트,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에 걸쳐서 까라바조 추종자 화풍이 전체적으로 유행을 했고 자기 자신이 까라바조 추종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바르톨로메오 맨프레디라고 하는 화가인데 역시 까라바조 추종자입니다. 화풍이 비슷하죠. 자, 슬라이스하게 좀 비난을 할게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까라바주를 만났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귀한 10점을 모았는데 예, 과연 10점일까? 그다음에 우피치의 주요 작품인 세 개. 오늘 세 개 다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의 체포, 의심하는 성도마, 생도마, 성토마스. 그다음에 이 뽑는 사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까라바조의 60개 혹은 80개의 작품에서 이를 뽑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열심히 또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우피지의 까라바조 주요 컬렉션인 세 작품을 갖고 왔다. 라고 이제 자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전시를 앞두고 어, 그 전시 기획단이 어, 그 티켓 예매하는 데서 이제 올려놓은 이미지예요. 요게 온다. 그래서 까라바조 그리스도의 체포, 그죠? 원래 뭐 또 캡처 오브 크리스토도 많이 쓰는데 여긴 테이킹이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피렌체, 그죠? 우피치 미술관이 이제 수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지금 네. 오른쪽에 에, 더블린에 있는 아일랜드 내셔널 갤러리에 진품이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네. 우피치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카피본은 예수의 얼굴이 얼마나 오른쪽에 비해서 그죠? 확 떨어져요, 수준이. 이거는 그러니까 진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까라버저라 말하기 좀 민망하다 할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요거는 확실히 우피치도 카피본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까라바조 추종자가 그린 그림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진품이라 좀 갖고 들어와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유명하죠. 성 토마스의 의심, 그죠? 오피지 미술관에 있는 건데요. 요거도 지금 위장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결론이 나 있는 거는 독일 포츠담의 쌍수시 궁전에 있는 컬렉션에 있습니다. 왼쪽이 의심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품이고, 오른쪽은 지금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까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예수 얼굴의 음영을 보시면, 음영을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단계가 복잡하고, 피규어, 얼굴의 형태나 또 위에 이 머리가 까진 제자의 주름 부분, 눈썹 부분에 떨어진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무엇보다 성도마의 어떤 얼굴의 그 놀라움 같은 것들의 표현력이 다릅니다. 퀄리티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실력이기 때문에 야, 이게 추종자가 그린 거냐, 복제품이냐, 아니냐 이게 옥신각신 아직도 논란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있다는 말을 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하고 그냥 갖고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 뽑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까라바조 작품을 보이시나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모자 쓴 남자의 상은 그 목을 자르는 그 홀로페르네서 유니트 거기에 노파의 얼굴을 약간 카피한 얼굴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카피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에, 이 뽑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이거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까라바조 추종자가 그렸고 1638년에 저 어디서 발견되었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또 휘치 소장 까라바조 진품이라고 갖고 와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마무리가 엉망인지 이걸 누가 까라바조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렇게 그린 거지 않습니다. 늘 항상 취해 있어서 그렸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테지만 저 이를 뽑는 저 뭐 치과 의사라고 해야 되나 뽑는 사람의 얼굴 보세요. 저거는 까라바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왔나? 네, 골리앗의 목을 벤 다비드 이 작품입니다. 완성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도 또 자기네 나중에 법에 걸릴까 봐 프라이빗 컬렉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 소장하고 있는 품이에요. 진품은 로마 모르게제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잘린 머리의 퀄리티가 보이시나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차이 나죠. 이 개인 소장품 카피본을 갖고 와서 깔아봐도 진품이라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얼리버드 티켓 막 판매하고 있거든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아, 저 개인적으로 전혀 그 업체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아, 그다음에 도마뱀에 손을 물린 소년. 요것도 프라이빗 컬렉션이에요. 또 카피본입니다. 진품은 로마의 롱기 재단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죠? 보이시면. 그렇죠? 너무 차이 나요. 확대 갖고 왔습니다. 역동성이랄까. 이 도마뱀에 놀란 소년의 역동성 같은 것들이 너무 차이 나죠. 아이고, 이거는 한 번 더 들어왔네요.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까라바지 그 까라바지 추종자들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앞에 소개할 때 또 까라바조와 라이벌을 이룬 사람들의 걸 갖고 왔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 여긴 없나?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이걸 열받아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아, 여기 있네요. 까라바조의 라이벌이자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니발레 까라치. 이제 게임이 안 됐어요. 무슨 라이벌이에요. 그다음에 구에르치노, 오라치오 젠틀레스키 이런 작품 갖고 온다고. 그래서 이건 진품을 갖고 왔냐? 자, 이 까라치 작품입니다. 성가족. 밑에 보시면 또 프라이빗 컬렉션이에요. 이건 카피본입니다. 이건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가면 진품이 있어요. 까라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시를 하지? 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요셉의 얼굴도 물론 이제 오른쪽이 진품이고 좀 오래돼가지고 색이 좀 바랜 부분도 있긴 한데 카라치의 솜씨이고요. 그다음에 구에르치노 까라바조 주의자인데요. 역시 프라이빗 컬렉션인데 가짜예요. 역시 진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정말. 예. 자, 또 구에르치노의 예, 또 프라이빗 컬렉션 보이시죠? 예. 진품은 로마의 갤러리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저 죽어가는 남자의 얼굴에 퀄러티가 차이가 나죠. 구에르치노의 작품이고요. 예. 라이벌 아니었습니다. 이건 1642년 당대 까라바조보다 조금 후대에 있었던 저자인데요. 까라바조의 이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이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했다 써 있죠. 그리고 이들 작품은 기성세대들에게 인물을 채색할 때 여러 단계로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단색의 배경에 빛으로만 빛 하나만 탁 떨어뜨려서 그리고 발상과 대생 능력이 부족하고 까라바조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전적인 르네상스 화풍을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장식의 부재. 예.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줄어들 줄 모른다. 예, 이미 까라바조의 시대가 와서 예, 승패가 끝나는데도 이런 평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까라바조가 사후에도 살아있을 때 물론이고 당대 명성은 뭐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이런 개인 소장품을 갖고 있는 컬렉션들이 이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국 복제품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거 갖고 와서 어떻게 전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 물어봤더니 그래서 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까라바조의 스타일의 이 끼아로스크로 그 엄격하게 명암을 대립시켜 놓고 주제를 부각시키는 이 기법이
아, 까라바주가 제일 잘하고 까라바주가 창시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예. 그리고 음, 오히려 한 150년 전에 이미 북유럽에서 거의 완성된 형태로 작품이 있었네. 그러면 바로크 스타일이란 건 뭐지? 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든. 되게 이제 바로크 하면 아까 까라바조의 그런 영역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왜 북구에서 아주 소수의, 북유럽에서 아주 소수의 얀파네이크 같은 그냥 실험적인 그 사람이 이제 지금만 유화를 처음 만든 사람 아니에요. 재료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 그 덕분에 서양 미술이, 서양 작품들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바람에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이제 얀파네이크가 유화라는 이 물감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했고 소수의 어쩌면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얀파네이크가 혼자 했던 끼아로스코로 기법이 어쩌다가 이탈리아 전역에 유럽 전역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고유한 아니, 보편적인 스타일을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하나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끼아로스쿠로라는 기법이 어쩌다가 이 샬랄라하고 막 장식 좋아하고 화끈한 그림 좋아하는 이탈리아가 시커먼 그림을 선호하게 됐는가?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끼아로스쿠로 기법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바로크 스타일은 그럼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트렌토 공의회 이후에 유럽 그러니까 범가톨릭 진영의 어, 미술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바로크 미술이라는 장르가 탄생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트렌토 공유회는 1545년, 45년에서 63년 동안 열렸던 트렌토, 이탈리아의 트렌토라는 도시와 볼로냐에서 이제 계속 주관되었던 카톨릭의 가장 큰 회의였고요. 그래서 그 회의 이후를 포스트 트리덴티눔이라고 부를 만큼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리덴툼은 이제 도시의 라틴어 이름이고요. 이탈리아 시절에는 이름이 트렌토라고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오스트리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엔트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트렌트라고 부릅니다. 네, 트리덴툼이 이제 세 개의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이 보시면 왼쪽에 산 둔덩이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삼각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에, 알프스 이남에서 이북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삼각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그 삼각지를 이제 트리엔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범가톨릭계의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시기가 이제 유럽 역사, 세계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카운터 리포메이션입니다. 또 카운터, 그러니까 반종교개혁이고,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톨릭 진영이 개신교의 교세를 뺏겨가는 것을 그 막기 위해서 반종교개혁 정책을 펼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내부에서는 야, 카톨릭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카톨릭 스스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내부로는 카톨릭 개혁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개신교를 막아라. 내부로는 카톨릭 개혁에서 개신교에 뒤지지 않는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당시 유럽 사회의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콘실리움 데 트리덴툼 어, 트리엔트 공의회의 기간이 아까 이제 1445년에서 156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여기 하는 말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1519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죽은 사람이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1564년 트리엔트 공의회 한복판에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이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이고, 라파엘로는 또 방명해가지고 일찍 죽어가지고 트리엔트 공의회가 안 겪었어요. 그 뒷세대 티치아노, 특히 까라바조는 트리엔토 공예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미술 정책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등장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앞에 미켈란젤로하고 까라바조의 화풍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때문에? 가톨릭의 미술 정책 때문에. 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 경우의 문헌집 트렌토 공예 편을 보시면요.
굉장히 두껍지만 그 중에 특정 부분에 성화, 성스러운 그림, 성유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빨간 줄 친 그 부분 보시면 우리가 그림에 바치는 찬미는 어제까지나 원형, 프로토타입, 그죠? 프로토티파, 그죠? 프로토타입을 향한 것이니 그림은 다만 원형을 따라 그려졌을 뿐이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입 맞추고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이런 거 사실은 다 원형에 바치는 거고, 그림은 다만,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네요. 이게 공의의 문헌집인데 참 큰일 났네. 이거. 여기 그냥 일라 떼고요. 일라 시밀리투디넴이네요. 요 부분. 앞에 일라 떼시면 시밀러티라고 그러잖아요. 유사함, 모방성, 그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건 제가 신부님한테 보내야겠네요. 틀렸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 우리가 성화를 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 그림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그림을 그린 천지의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원형, 뭐 예컨대 성자, 신, 예수에게 이제 예, 바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예배 의식에서 그림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의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되고 닮은 그림들, 근데 잘못 베낀 그림들, 교리상, 그죠? falsi dogmatis imaginis, 그죠? 교리상 잘못된 사본들, 그림들을 내걸어서 조잡하고 위험한 오류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한 것을 두고 신성 그 자체가 그림에 직접 표현되었다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림들을 종교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에서 일체의 미신을 배격하고 더러운 돈벌이를 삼가하고 마침내 타락을 모조리 끌어내야 된다. 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들, 예컨대 누드화. 예전에 이제 성화로 누드화를 그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성서에 누드가 나오느냐, 그리고 10분 용서해줘서 그리스 신화에 누드가 나오느냐. 신화 주제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더라도 주요 부위는 가리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의 경우 누드일 경우에는 눈을 떨구고 샤이한 모습으로 이제 그리는 게 이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의 화풍, 중세 시대의 노드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아예 누드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아예 누드를. 예. 그 신도들이 술에 취하거나 소란스럽지 않게 기타 등등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이제 헌법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헌법이 생기자 각 지역의 이제 추기경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새 책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르메오라는 사람은 성서나 교회의 전통에 합치되지 않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빨레오티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 트렌토 공의의 마지막 회기가 볼로냐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했던 추기경입니다. 미신적이고 성서 외의 외경에서 따온 것, 거짓된 것, 무익한 것, 신기하고 이상한 것 일체 금지한다. 몰라노스 이교도 예컨대 그리스 로마 신화 다루는 거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가 이제 다 작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또 힘센 사람 중에 질리오 다 파비아노라고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인을 그릴 때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예컨대 이게 마가인지 마태인지 요한인지 분명하게 할 것이고 여기 없나요? 여기 있네. 크게 야 구분이 잘 안 된다 하면 이름을 써라 이름. 신도들이 헛갈리지 않게.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다운 페이지가 써놨죠. 명백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성서의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르기니는 순전히 성소에서 따온 주제만 그려라. 그다음에 몰라누스와 진리오가 교리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만 알레고리 같은 어떤 은유적인 어, 우화적인 이야기 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서 구절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는 한참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리던 시절이잖아요. 당시 교황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별로 터치를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딱 걸려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거 가지고 그죠? 네, 최후의 심판, 네, 르네상스 특히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거의 결집하다시피 한 작품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왼쪽에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스 로마를 대표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와 기독교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라는 게 미켈란젤로의 이제 관념이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림인데 당연히 이제 비난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질리아도 다 파브리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성서 구절 하나하나 다 맞춰서 그리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그림을 비난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서 있냐? 성서에는 앉아 있는데, 그 성서에는 나팔 부는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왜 다 모여 있니? 그다음에 왜 천사인데 날개가 없니? 그다음에 땅에서 오랫동안 죽어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살이 통통하니? 근육질이니?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의 벳사공 카론이 왜 등장하니?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서에는 그리스도가 옥좌에 앉아 있다. 그죠?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서 있다. 비난을 합니다. 나팔 부른 천사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데 한 군데 모아놨다. 그리고 이게 천사라면 왜 날개가 없냐? 예. 그다음에 보이시죠? 땅에서 막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살아 올라오는데 살이 통통하게 쪄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굶주려야지. 그다음에 저기 카론의 뱃사공,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론 보시죠? 예, 그런 게 왜 등장하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카론의 뱃사공 이야기는 이탈리아 대문호 단테의 신곡의 지옥의 삼곡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눈 가장자리에 불태두리를 한 저 낯빛 늪의 뱃사공의 덥석부리 얼굴,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머무적대는 놈 노로 풀어 갈기더라. 그러자 죄 지은 사람들이 나뭇잎이 하나씩 차례로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건데 요런 신인 거죠. 카론의 뱃사공. 그래서 원래 이미 이 시대의 단테는 이탈리아의 이미 대문호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단테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단테를 차용해도 단테의 신곡을 차용해도 문제가 될 만큼 이제 시대가 엄혹해졌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은 원래 이제 다 누드화였죠. 근데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예, 누드 안 된다. 음, 나체 성서에 심지어 나트가 나오더라도 간단한 옷은 갖추어라. 뭐 이런 주문이 나와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미켈란젤로가 죽고 나서 후대에서 다 그 몸에다가 천을 걸쳐가지고 주요 부위들을 가리게 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 같은데요? 아니군요. 네. 요 최후의 심판에 비아쪼 다 체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좀 맹비난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비난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비아쪼다 캐세나를 체세나를 실제로 그려가지고 아주 끔찍한 형벌에 취하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뒤끝을 볼 수 있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다운표 쳤었는데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엄청 강조된 부분입니다. 자, 음,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도 바울의 개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 차례 요 명백한 명백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반복해서 활용했던 그림인데요. 이 일환 너무 유명하죠, 성서에서.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어, 그죠? 사울이 그리스 고전에 너무나 해박했던 대석학 사울이 어느 날 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러 가다가
위에서 어떤 빛에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어, 자기도 이제 개종을 하는 그 순간을 담은 그림입니다. 미켈란조가 정말 마음대로 그리던 시절이어가지고요. 여기 밑에 이거 어떤 게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말은 여기 있고 요게 아마 사울처럼 보이는데 주제부로 부각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은 거꾸로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빛을 장풍 같은 걸 쏘고 있고 막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요. 네. 자, 이런 화풍들이 이리 땡겨서 보면 까라바조는 이건 갖고 왔나? 까라바조는 예, 사울의 개종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키아로스코로 기법을 통해서 완전히 사울 저 눈먼 사울 보이시죠? 사울의 눈먼 상태와 말에서 떨어졌다 나가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그 상태에만 딱 하이라이트를 떨어뜨려가지고 누가 봐도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건 사울의 계정이구나 주제부를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까라바조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것이 그린 것이 아니라 요 이제 어, 바로크가 등장하기 전 어, 그 공예가 있기 전 요거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의 작품들이에요. 칸나에서의 결혼, 성서에서는 가나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예수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림입니다. 주제부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주제가 예수의 기적이거든요. 이제 가나의 결혼식에서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 저 돌 병에 물을 담아와라.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다. 어디에 지금 포도주가 있고 물이 있고 뭐 그냥 도떼기 시장입니다. 그죠? 그냥 결혼식 필요이네요, 그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찾기 힘든데 가만히 보면 이제 후광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운데.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 여기. 이 수많은 n분의 1에 그냥 예수는 속해 있고 포도주 병은 여기 이렇게 찌끔하게 있습니다. 주제부가 안 보여요, 잘. 예. 여기도 포도주 병 하나 있나요? 이쪽엔 없나요? 네. 아주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은 막 취하고 막 서로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위에는 막 칼질하고 고기 잡고 막 난립니다. 그죠? 예. 저 위에는 막 애들 매달려서 보는데 도대체 이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난삽한 것들이 도대체 가나의 결혼식과 무슨 상관인가?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원래 이런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고 또 고전적인 양식들이 이런 화려한 장식 또 색깔 다채로운 이야기, 화가들의 솜씨 자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몰입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 가나의 결혼식이라는 주제지만 거의 주제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파울로 베로네스의 가나의 결혼식이고요. 역시 베로네스의 레위의 만찬입니다. 레위죠. 그러니까 성서에는 레위라고 보통 하는 건데 역시 레위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또 주제부가 안 보여요. 선하고 사람들 취해 있고 그냥 구석에서 싸우고 있고 그죠? 네. 앞에 개 한 마리 있고 그냥 예수는 여기 간신히 저 내위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나 마나 이제 그런 상태고 매우 어수선합니다. 자, 이거 역시 베네치아파인 틴토레토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프라도 가서 볼 수 있고요. 찾아보시죠. 예수가 어디서 발을 씻기고 있나요? 보이세요? 네, 오른쪽 구석탱이에서 그죠? 아니 누가 예수의 발을 씻기도 그걸 구석탱이에 밀어놔요. 말이 안, 한가운데 개 있고요. 그죠? 제가 예전에는 이 개도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이때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캔버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개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저게 이탈리안 포인트라는 종인데 오늘 이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프레임에는 뭐 제자가 발을 다 씻었는지 하여튼 신발을 풀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쪽에서는 바지를 벗기고 있고 저 뒤에 뭐 엉망진창이고 그냥 오른쪽 구석에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참 어수선하던 시절이죠. 요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주제부만 명확하게 그려라고 하는 가톨릭 내부의 개혁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까라바조 같은 신세대들은 그냥 북구에 아니 주제만 부각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 화풍을 적극적으로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까라바조가 실제로 어떻게 북구의 끼아로스쿠로 기법을 그렇게 깊숙하게 받아들이 물론 이제 이탈리아에 라파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겠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까라바조는 트렌트 공유의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안 해도 되는 세대였고, 뭐 약간 르네상스 화풍을 고민 안 해도 되는 세대였고, 그냥 적극적으로 예, 음, 주제부를 부각시키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화만 그린 것은 아니죠.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 군상을 그렸고, 르네상스 시대에 실제로 이제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는 것도 훨씬 많이 이제 예, 어, 유행했지만 까라바조야말로 정말로 이제 요대로 모델을 다 세워놓고 이거 만돌린이 류트네요. 류트도 들고 애들 막 저 상태에서 모델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실내를 다 어둠으로 만들어 놓고 딱 하나의 광원만 떨어지게 사용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고요. 음,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에 관련된 그림들을 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어수선한 그림이 많은데 그중에 발군 까라바조의 그림만은 진짜 그 잔혹성 면에서도 대단하지만 이 순간을 이렇게 딱 주제우를 잡는 이런 거 보고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주의가 아니라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리얼리즘이 아니고요. 네. 침략자의 목을 베는 우리로 말하면 논개 같은 여성이겠죠. 네.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는 어떤 노파의 어떤 긴장된 오른쪽에 긴장된 얼굴 순간 네. 네. 마테의 부르심이라는 마테를 부르심이라는 작품이 되겠네요. 세리라고 하니까 아마 요새로 말하면 그 회계사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직업은 모르겠는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돈을 아주 가까이 했던 마테를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자, 그 안에 따랐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거고요. 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림인데 일단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광원만 사용하는 게 카라바조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예, 저 위에 창문 옆에서 하나의 광원이 떨어지고 그 광원으로부터 바로 앞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엔젤링 혹은 성배, 광배 뭐라 그러나요? 그 아우라, 요 성자의 표시가 보일랑말랑 확대 그림 볼까요? 갖고 왔나요 제가? 네, 보일랑말랑 여기 끈 하나 보이시죠 위에 링이? 네, 여기 링 보일랑말랑하고 얼굴의 하이라이트, 네, 등짝의 하이라이트, 요 얼굴 하이라이트 요쪽 전면으로 하이라이트 떨어지고 여기 허벅지까지 하이라이트가 떨어지면서 요 가리키는 손 그다음에 돈을 세고 있는 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광원이 아주 멋지게 떨어지고 있고요. 요 장소는 야외로 보입니다. 요게 이제 창문이 밖으로 열렸으니까 야외고 야외의 어떤 골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마트냐 이게 마트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마테를 이렇게 딱 부르는 그 장면이고요. 요 손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까라바조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아니 저기 아담의 음, 탄생 그 손을 이제 가져온 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 합니다. 네. 그만큼 미켈란젤로를 존경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논란이 많죠. 어떤 게 마테냐. 네. 뭐 다들 각자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뭐 확답 내릴 수 없다고 봐요. 네. 어, 최근에 이제 이야기는
원래 이런 형태의 구도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그림이 애매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마테오의 순교라는 작품이네요. 음, 이제 광원이 보이시죠? 저 왼쪽 위에서 광원이 떨어지고, 네, 에티오피아에서 피살된 사도 마테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고요. 추측컨대 여기 서 있는 요 사람이 까라바조 자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요.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단축법을 사용했는데요. 조금 어색해요. 그죠? 음. 까라바조가 원근법에는 약간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페인팅한테 좀 어쩌지만. 네. 자, 예. 마태가 복음사가이기 때문에 예. 성서를 쓰는 마태의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그죠? 근데 극적 효과를 위해서 이제 이런 불편한 자세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델 세워놓고 그랬으면 아마 진짜 더 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다리가 나중에. 책도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죠? 하여튼 뭔가 까라바조는 이런 뭔가 기이한 스탠스에서 굉장히 극적 효과를 자아내다 천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산루이지 대 프란체시,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의 산루이지 성당. 아마 로마로 이주한 프랑스인들이 모신 지은 성당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어느 방 하나에 가면 왼쪽에 방금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가운데에 음, 영감을 받고 있는 마태가 있고요. 오른쪽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마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광원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 전시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광원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 공간에 맞게 그림 세 편을 그린 까라바조의 놀라운 기획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네요. 역시. 근데 이거는 깨로스크롤을 사용했지만 그 주제부를 아주 환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어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더 약간 슬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위에 음, 붉은색 핏빛 천이 아주 슬프게 늘어져 있고요.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 머리가 벗겨지고 할배가 돼서 성모가 돌아가시자 깊이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약간 송구합니다만 하여튼 그 머리가 다 벗겨져 갖고 다들 번쩍번쩍 하나의 광원에 머리가 잘 이렇게 빛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송구합니다. 탈모증인 분께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성서에서 유다가 음, 미리 로마군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체포하라 약속을 했고 그게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인가요? 어디야? 거기서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유다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자 로마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 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듯한 엄청난 솜씨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그 게임도 안 되는 위작 그림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자, 사울의 개종 아까 이제 설명드린 작품이죠. 역시 그 난사판 미켈란젤로의 사울의 개종이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주제가 부각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금방 비교가 되시죠? 이건 까라바자 보고 나면 난사판 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지 아무리 미켈란젤로라 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자, 역시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이제 프레스코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 벽에 예,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예, 안료를 칠하기 때문에 회반죽의 색이 안료에 이제 배어 나오면서 굉장히 환한 그림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라파엘로의 이 그림도 아주 어두운 부분부터 아주 밝은 부분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스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한 그림이 이제 등장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예, 르네상스 화풍이고 주제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아마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가운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옆에 지금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소크라테스 정도만 딱 부각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계보를 만들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뭐 유클리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시절의 화풍이라면 까라바조는 이런 식으로 주제부만. 음. 자, 요번에 올 때는 요 아르테미시아 겐틀레스키라는 여성 화가, 이제 최초의 페미니스트 화가라고 불리우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라고 하는 화가의 아버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의 작품이 와요. 역시 뭐 까라바조와 라이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하지만 그 집안도 이제 미술가 집안이고, 젠틀레스키는 특히 최초의 여성주의 화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젠틀레스키의 그림들만 모아서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화가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뭐 여성을 그릴 때 이제 호리호리한 그런 여성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팔뚝 보이시죠? 네, 네. 단련된 네, 여성의 몸이고 네. 역시 까라바조 주의 추종을 했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그림입니다. 우피치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품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작품이네요. 네. 사실 이제 원래 우리가 어, 그, 그 루벤스도 같이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루벤스를 많이 갖고 오지 못했고요. 네, 루벤스가 저 프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특히 로마에 와가지고 까라바치오를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그 기억으로 자기 작업을 많이 했던 화가가 이제 루벤스입니다. 역시 루벤스도 카라바조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예수께서 어, 매장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저는 진짜 이 성서를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예수에게 수의를 가져던 사람이 디고데모인가요? 정확히 아마 저 사람이 아마 디고데모인 것 같고 누가 아시면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분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 이시겠죠.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뒤에 이 젊은 여성은 이제 정신이 완전 나갔고요. 음. 근데 이 분이 항상 위태로워요. 까라바준 이런 거 이상하게 해요. 자꾸 이거 매장하다가 여기 찔리면 아휴 그죠? 되게 위태위태한 장면인데 네, 루벤스가 이걸 그대로 스케치해서 1611년과 12년 사이에 이제 작업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건 카나다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카나다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주제이지만 또 루벤스 화풍이 또 잔뜩 배어 있는 시대가 좀 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뭐 동시대입니다, 거의 그죠? 예. 이제 나란히 놓고 보면 아, 루벤스가 카라바조의 그림을 어떻게 소화해서 자기 작품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것도 천재인 게 그 스케치만으로 또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화가들의 재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1400년대에 그려진 로히어르트 판데르 파이든 저 위에 플랑드르 지역에 있던 화가인데요. 역시 예술의 대 매장이라는 작품인데 이 우피치에 있습니다.
여기도 요 네모난 돌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이 무덤 뚜껑을 연 돌판 이런 스토리가 있는 모양이다.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 주제가 또 그대로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까라바쪼가 어디였습니까? 예, 이렇게 작업을 했고 요 작업이 거꾸로 다시 또 플랑드로 올라가서 루벤스가 이런 작업을 하고 이 참 알프스 이남과 이북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만 또 이렇게 미술로 교류하는 흔적을 찾아가면 참 재밌는 또 미술사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우피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셔널 갤러리 진품이네요. 네, 그요. 요것도 혹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만 한 몇천 원 하거든요. 티켓이 그러니까 비싼 전시는 아니에요. 근데 18,000원. 약간, 그러면 사전 예약 끝나면 더 비싸진다는 얘기네요. 우와. 저는 한 만 몇천 원 하면은 서울 가실 길 있을 때 위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시라고 가라고 하시고 싶은데, 22,000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진짜. 혹시 끊으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아쉽지만 이번에 진품은 못 볼 것 같고요. 네. 역시 루벤스가 도마의 의심을 보고 스케치에 가져가서 자기식으로 또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이제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나폴리, 그다음에 음, 시칠리아, 그다음에 몰타 여행 갔을 때 직접 봤던 작품이죠. 음, 세테 오페라 디 미세리코디아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음, 자비의 일곱 가지 기능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 이거- 이것도 그 아무리 주제부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또 주문자의 입김이 또 쓸 수밖에 없죠. 주문자가 자비라는 것에 일곱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알레고리가 우화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자비의 일곱 가지 기능이 배고픈 사람 먹거리 주기, 목마르니 물 주기, 헐벗으니 옷 주기, 환자 돌보기, 수감자 방문해서 뭐 어려운 게 있나, 잘 먹고 있나 확인하기, 그다음에 연고 없이 죽은 시신 장례 대신 치러주기, 순례자가 오거든 잠자리를 제공해주기. 이런 게 이제 자비의 일곱 가지 기능인데요. 이 그림이 그 일곱 가지 기능을 우화적으로 알레고리, 의인화시켜서 이제 혹은 아, 그렇죠. 의인화시켜서 그리는 이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건 제가 답사하기 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요.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 줘라.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와서 나 이거 여행으로 피곤한데 어디 좀 쉴만한 데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방 있어. 그 숙소를 제공해 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환자 있으면 돌봐주기. 예, 헐벗은 사람 있으면 옷 벗어주기. 무용고자 있으면 여기 밑에 발 보이시죠? 오른쪽에 무용고자 있으면 기꺼이 장례 치러주기. 예. 감옥에 가서 근데 이거 감옥인데 이 수영이네게 젖을 먹이네요 젊은 여인이. 이게 뭐 하는 이 변태 할아버지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불경하다. 하지만 이거는 고대 그리스 고전에서부터 내려오는 키몬과 페로의 일화입니다. 아버지 키몬이 사형수로 들어가 있을 때 에, 잘 먹지도 못하고 점점 사위어 가자 마침 젖이 나오는 딸이 아버지에게 젖을 물려가지고 아버지의 목숨을 연면시켰다고 하는 그 참 안타까운 일화인데요. 요게 미콘 에페로 그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아시면 요게 이제 폼페이에 있던 벽화예요. 그 벽화에도 늙은 아버지 수영수에게 젖을 먹이는 딸
일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루벤스가 또 역시 예, 예, 늙은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딸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래도 이 시대가 약간 로코코 시대다 보니까 훨씬 더 풍만하게 이제 그렸죠. 굶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죠?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화풍이었기 때문에. 예, 뿌생의 그림인데 고전주의죠. 뿌생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죠? 오른쪽 어디 갔습니까? 마우스. 예, 여기 보시면 확대 그림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이런 게 이제 예, 자비의 한 알레고리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마음에 두시고 가서 보셨던 분은 여기서 딱 이렇게 보셨던 분은 이제 좀 더 밝게 된 판인데 그림 보는 지적인 재미가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몰타의 성유한 성당에 있는 두 점의 까라바조 그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말타 섬에 예, 꼴론이라고 하는 집안이 이제 거기 우리로 말하면 지방 유지인데요. 부호인데 이 사람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성요한이 이제 기사들이 이제 머물던 곳이었고 이 사람도 이제 기사 복장으로 항상 초상을 그렸는데 까라바조가 이제 도피 생활 중에 몰타 섬에 있을 때 요 꼴론의 그랜드 마스터가 야 나도 초상 하나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강건한 그랜드 마스터가 기사 옷을 입고 큰 컵을 차고 막 막 옆에 들고 이렇게 초상을 그렸는데 까라바조는 그랜드 마스터를 벗겨버렸어요. 아주 부드러운 파브릭으로 감고 앞에 해골 그죠? 바니타스 혹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의 일화를 상기시키는 인생 무상의 주제를 이 노년의 그랜드 마스터에게 이제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상은 원래 이제 성 예로니모, 그죠? 히에로니모스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로니모, 히에로니모스의 도상인데요. 카라바조 자신이 한번 그렸던 성 히에로니모스의 도상을 다시 가져와서 꼴로네 그랜드 마스터의 초상으로 활용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편을 든 문관으로 바꾼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의 보르게제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요한 성당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죠. 사실은 좌우에도 그림이 있고 뭐 몇 개가 있는데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 이 그림만 보고 있고 아마 같이 가셨던 분도 다 저 사진만 찍고 있었는데요. 예, 엄청 큰 그림입니다. 예. 참수당하는 세례자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음, 이러저러한 살로메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나중에 목을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고 그래서 참수된 목을 받으려고 세숫대야? 음, 원래는 큰 쟁반 같은 거있는데 세숫대 그릇을 이제 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의 최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아주 처참한 형태로 막 등 뒤에서 칼을 뽑아서 목을 자르기 직전의 어떤 상황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F라고 축약되어 있고 미켈란젤로라고 써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 디 메리스 까라바주 까라바주의 플레임에 있는 자기 이름이고 앞에 F라고 써 있는 거는 약자입니다. 형제. 그래서 카라바주가 이제 몰타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생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몰타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성요한 기사단 수도회에 입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회한 사람들은 이제 프라테르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성요한의 피로 형제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을 남겨서 자기가 몰타의 수도회에 충심을 다하고 있다. 라고 남겼고 요때가 이제 카라바초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살인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로비하던 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아마 그런 절박함을 반영한 그림이 아닌가. 1608년이니까 죽기 거의 2년 전쯤 그린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잘린 후 성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이 완전 잘린 뒤에 그 그릇 위에 머리를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걸 들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제 살로몬입니다. 이건 1607년에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요. 하겠습니다. 예, 역시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살로메. 역시 카라바조 1610년 거의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산타 루치아 교회인데요. 예, 스라코스, 그러니까 시칠리아에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한 점이 있죠. 예, 산타 루치아의 매장이라는 작품이고요. 그게 이제 도피 중에 시칠리아 섬에 도착하자마자 시라쿠사의 상원 의원이 주문해 와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여기였던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거였던가요? 계속 동전을 넣어야 불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돈 엄청 들었죠 그때.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덕분에 아주 그야말로 장식이 하나도 없는 아주 모든 것이 미니멀할 정도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완벽하게 르네상스 화풍을 벗어나 있고, 하지만 르네상스 화풍, 그 설명을 잘 안 드렸군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끼아로스쿠로 이런 극단적인 명암 기법이 아니라 명암 기법이 그냥 바로 바로크 스타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크 스타일은 뭐냐? 끼아로스쿠로 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면 그거는 르네상스 화풍을 이어받고 빛에 대한 굉장히 아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구도에 있어서 르네상스보다는 조금 더 역동성을 사용합니다. 물론 까라바조의 어떤 작품들은 정삼각형 예컨대 몇 가지 보여드려야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작품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죠. 정삼각형 안에 하이라이트 하나를 떨어뜨리고 거기에 왼쪽 예수의 상처와 도마의 눈 이제 집중시키는 이런 방식의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고요. 하지만 이런 구도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깔아보지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역동적인 구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뒤에 등장하는 로코코라든가 다른 방식들의 그림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래서 빛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키아로스코로는 기법은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의 안정감을 추구하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제 변화된 양식이 바로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 루치아의 매장. 음, 이런 것도 제가 지난 강의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프레임 밖으로 어떤 다리를 빼는 그림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진이 등장한 이후에 사진 막 찍다 보면 잘리니까 그 사진이 나중에 거꾸로 이제 그림에 영향을 줘서 인상주의 정도 되면 19, 20세기 사이 그 정도 되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까라바조가 원래 더 큰 그림을 그렸다가 이 프레임이 안 맞아서 자른 건지 아니면 어떤 그림의 확장된 형태로서의 그 스케일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도 잘리고 다 잘랐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까라바조 스타일이고요. 예. 그게 이제 실리아에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로마로 올라가다가 또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그러면서 병을 얻고 사고를 얻어서 마지막에 에, 사면을 제대로 직접 받지 못하고 죽은 게 이제 까라바조다. 그래서 작품으로서는 정말 너무 위대하고 뛰어나지만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모난 천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늘 천재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작품 의뢰를 하고 또 그걸로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했던 하여튼 유럽의 하여튼 이 양면 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 긴 스토리가 바로 이제 까라바조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잠깐 이제 공기 좀 뺄게요. 음, 정리를 해드리자면 좀 난삽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우선은 끼아로 스크로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암 기법이라는 것이 까라바조가 등장하기 이전 150년 전에도 이미 활용이 됐었다. 그런 것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탈리아 쪽의 화풍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바로크는 그 스타일이 에,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어떤 미술 정치에 굉장히 알맞은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한참 뒷세대에 태어난 까라바조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릴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크 스타일은 끼아로스크로도 아니고 까라바조가 창시한 것도 아니다. 음, 이 간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 130점의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여기까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합쳐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래도 굳이 전시를 가시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 이 역설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잠깐 동안 영화관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가면 이제 신품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앞에 나와 있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안 찾고 그 반환도 안 되고 그래서 쫙 구석에 색바랜 막 비디오도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까지 다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게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영화는 못 알아보겠는데 삼류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알겠더라고요. 하도 삼류를 많이 봤더니 이런 게 삼류구나. 그러니까 위작을 많이 보시면 이런 게 위작이구나라는 또 이게 뭐랄까요, 반면교사, 뭐 역행보살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교훈이 있고 배우는 게 있는 거니까요. 제가 뭐 특정 업체에 뭐 유감이 있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좀 진짜 화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홍보를 하고 아시아 최대니 뭐 열정을 갖고 왔니. 심지어 뭐 미술사적으로도 너무 틀린 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그런 것도 교정하면서 음.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라도 작품이 흩어져서 전시가 되는 진품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는 수밖에 없어 어, 여기저기. 예. 그중에 많이 전시된 곳이 그나마 이제 그 뭐, 로마하고 피렌체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몰타에 두 점, 어, 시칠리아에 뭐 한 점, 나폴리 몇 점,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는 길에 그거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거기를 가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저쪽 아까 보셨지만 런던에도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독일에도 몇 점 또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전 정말 놀랐어요. 열정을 모아왔다 그러길래 야, 이게 비용이 얼마나 네, 아니나 다를까.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술품들 흩어져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컬렉터들이 이제 사가게 돼 있고 또 도난 당해서 숨겨져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경매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 사실은 좀 그러니까 왜 더 그러느냐면은 예컨대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인상주의 그룹이 있고 또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갈 때도 이렇게 뭉탱이로 사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룹으로 사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상주의가 시장에서 굉장히 커진 게 뉴욕에 있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양반이 인상주의 아무도 취급 안 해줄 때 그 프랑스로 건너가서 굉장히 많이 사서 이제 뉴욕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뉴욕에 가장 많은 컬렉션이 있을 겁니다. 인상주의는. 그 다음에 오르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세 가면 인상주의 한 무더기 볼 수 있고 뉴욕에 가면은 이제 한 무더기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경우가 좀 많긴 많죠. 근데 이제 까라바조는 엄격히 말하면 60점도 안 되거든요, 작품이. 그러니까 뭉탱이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적고, 예, 그나마 또 막 흩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이미지를 구해서 보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가 아, 이거 오프 더 레코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녹화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컸으면